좀 그런 지방이 서울 안 좋을 때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지금 같은 때는 원래는 그 서울 시장이랑 뭐 경기랑 그다음에 각 지방 거점이랑 그다음 더 작은 시장까지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움직이니까 결국 어디 지역 갈지 모르겠죠. 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런 때에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만약 내가 1주택이라고 해볼게요. 내 집 마련했어. 그래도 내가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잖아요. 결국엔. 근데 나 주식은 너무 어려워. 부동산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지금 부동산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네. 저는 그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놓고 봤을 때 그 타이밍을 4개 구간으로 저는 나눠서 보고 있어요.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세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구간 타이밍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매매 가격이 막 상승을 시작하면 그게 이제 A 구간. 그리고 상승 패턴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구간은 B 구간. 본격화되는. 그렇죠. 본격화되는. 정점을 찍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C 구간. 그다음에 이제 가격의 하락 속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닥점을 나타내는 시점이 D 구간. 이렇게 A, B, C, D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A 구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A 구간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어떤 지역을 막 찍어준 게 별 의미 없는 게 사람들마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가 현재 지금 뭐 내가 실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내 자산을 좀 더 키우기 위한 투자 목적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지역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걸 한 달 내내도 못 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과연 앞으로 매매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또는 그런 단지들이 내가 관심 있는 단지가 상승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좀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거죠. 저는 이제 A 구간에 지금 떠오르는 건 뭐 상곡, 부평, 뭐 거기나 이제 제주시 서귀포 말고 그다음에 원주, 뭐 그리고 뭐 그런 정도죠. 그쵸. 요즘에 A 구간이라고 하면. 아니면 지방에 이제 대장 올라가고 그 다음 단지라든지 그런 건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A 구간이. 그런 게 이제 A 구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저는 맨날 보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 동네가 지금 뭔지 딱 알 수 있는 그게 있다. 기준이. 있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가요? 그래서 오늘 온 겁니다. 뭔가요? 그 기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러면 A 구간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왜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이 기준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 A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 기준 원칙으로 찾았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의 10년 주기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5년간 상승하고 5년간 하락해서 한 사이클을 도는 게 10년이 걸린다. 저 들어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10년 주기설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 지역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마 8년이 됐는데 그 10년 주기설이 이미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주기설을 놓고 봤었을 때 상승하는 구간, 즉 A 구간과 B 구간의 합은 5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10년 주기로 얘기를 봤을 때, 그러면 상승 구간을 놓고 봤을 때 A 구간과 B 구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B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더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문가 영역을 하더라도 적어도 생초보를 하더라도 A 구간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5년이라면 5년의 절반이면 2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년 반. 예. 어쨌든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워낙 사이트들이 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들로 확인을 네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런 걸 통해서 바닥점을 찍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상승하는 이 구간의 시점이 네. 2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이내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 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의 리스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거죠. 그게 2008년 위기 때 그러니까 서울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그게 다른 A 구간에 있는 대로 가다 보니까 지방에 상승이 되고 이래서 그쵸. 차이가 났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이 들어왔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사이클의 흐름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022년 전망을 해달라. 네네네. 이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게 각 지역마다 전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서울 그리고 강남 그쵸. 이걸 기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서울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각 지역에마다 사이클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쉽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매가 상승하기 시점을 놓고 봤을 때 2년 6개월 전이냐 아니냐 이것만 놓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2013년 4월부터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 6개월을 해봤자 2016년이거든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그때만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매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받아갈 수 있다 보는 거죠. 예. 아하. 그러면 이게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올랐잖아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뭐 7, 8년째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구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 시장에 투자로 진입하는 건 너무 그렇죠. 뭐 아예 뭐 자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그건 상관없죠. 그분들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을 놓고 이렇게 봤었을 때 처음에는 숲을 봐야 되지만 점점 이제 단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탑다운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단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요즘에는 단지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앱들이 뭐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갱노노, 네이버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뭔가요? 자 A란 단지가 있는데 A란 단지가 1000세대예요. 1000세대. 1000세대인데 이 단지에 매물이 2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지는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매물 개수가 20개예요? 네. 1000개 중에서. 이거는 매수해야 되지 않나? 이유는요? 이거 매물이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개? 1000단지 1000개 1000세대인데 매물이 20개밖에 없으면 진짜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작게 느껴지면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매물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런 매물도 있잖아요. 그냥 물어보려고 내놓은 매물들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안 파는 매물들. 그렇죠. 막상 가서 이거 살라 그러면 출발이 안 되는 계좌가 안 나오는 매물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은 20개가 만약에 깔려 있다. 1000세대인데. 살 것 같아요.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거 말씀드렸냐면 그 부동산 하나가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은 동적 요소라고 했잖아요. 즉 타이밍은 절대 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매물 20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개에서 20개로 줄어들어서 20개냐 아니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나서 20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30개에서 20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하고 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고 한다면 나는 빨리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거를 숲에 적용했는데 이제는 나무에 적용시키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왜냐하면 같은 A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상승장이 이제 한 1년 정도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대장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 중에서도 내가 A라는 단지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단지가 매매가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단지냐 그렇지 못한 단지냐에 대한 부분을 또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봐야 되지만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방금 그거예요. 매물수의 증가를 본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서 하나 일일이 다 확인했거든요. 아 진짜요? 사장님 가가지고 매물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매물수 갑자기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누가 한번 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걷어들여 버렸어.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웹들을 보면 매물수가 겨울만 나와요. 겨울만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적어도 관심 있는 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매물수. 매물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거래가. 근데 실거래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래를 지키는 왜냐하면 실거래는 말 그대로 거래량이잖아요. 단지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면 실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걸로 봤을 때 증가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앞으로 매물수는 더욱더 줄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물수는 감소하고 거래량은 실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단지가 또 A 구간에 위치한 지역 내인 단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상승장을 계속해서 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정도면 초보자들도 쉽게 그죠.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는 단지에. 그러니까 내 단지를 근데 그것도 이거 감으로 되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 앱을 안 들어가더라도 매물이 네이버에 내가 가고 싶은데 쳐보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늘어났다가 줄면 더 줄어요. 맞아요. 왜냐면 줄면 사장님들이 안 올리니까 줄기 시작하면 더 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동산을 사실 분석적으로 안 보고 취미로 부동산 시장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맞아. 그러고 나서 올랐어.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물이 줄다가 갑자기 가격 레벨이 바뀌는 거죠. 실거래가 찍히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봐야 되는데 의외로 그 정도도 보지 않고 누가 좋다고 하니 그 다음에 중개사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 이렇게 한 사람 많거든요. 맞아요. 이거 팔 때도 그러는데 이거는 팔 때도 중개사가 연락이 와서 팔아라는 건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 오죠. 전화 오는 팔으라고. 근데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연락 안 오다가 갑자기 전화 와. 그러면 그 사람 반가운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매수를 위한 임장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위한 임장도 중요하거든요.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봤었던 매물수라든지 실거래가든지 최소한 이 정도 다음 시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물건 사려고 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인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지 말지 팔려고 한다면 얼마의 가격으로 팔지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부동산 사장님이 말한 대로 그 가격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팔고 나서 가격이 올랐어. 맞아요. 파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파는 게 어려운 이유가 파는 거는 살 때는 서류도 적게 떼는데 살 때는 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양도세 신고도 해야 되고 살 때 등기만 법무사 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파는 게 더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때는 또 내가 회사 다니고 있으면 그 말 그대로 저 그 부동산 웹드라마 하는데 반차 내고 와서 팔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다 막 잘 팔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팔았다고 말하는 거는 현재 관점인데 네. 부동산은 항상 동적인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죠. 그렇죠. 현재 만족을 하고 현재 내가 그걸 팔고 난 다음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살면서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할 경우가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팔 때는 이런 것들을 알고 팔아라는 것들을 이 기본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팔 때. 네.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가서 멍청하게 쫄래 가가지고 나 팔게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가 제 멘티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Y예요. Y.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을 이 단지를 매수할 것인지 내가 왜 시점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Y를 찾는 과정이 저는 임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통해서 Y에 대한 느낌표나 마침표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실행에 옮기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Y에 대한 부분이 망각하고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그 자기개발 책이 사람들 다 망쳐놔서 그래요. 그래요? 부자는 달리면서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다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저지르고 그게 맞다. 이렇게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저질러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한 방이 크잖아요. 신중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행동하면 본인은 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있거든. 부자처럼 행동하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어떤 많은 괴리감이 있죠. 저는 그렇게 있다 보고 있고. 부동산에서는 Y를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이것을 왜 파는지, 그걸 명확하게 내가 찾고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임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임장을 하지 않고 전화 임장. 소위 말하면 손품 판다고 하잖아요. 근데 임장을 가서도 뭘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부동산에서도 집 보여준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눈치 보이잖아요. 남의 집 들어가는 게 뻘쭘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이러가 냄새 좀 이상한데 이러다가 그냥 나와서 잘 보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러고 그냥 끝인 거예요. 맞아요. 뭘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어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물 키는 것 좀 봤으니까 물 좀 해보고 물 잘 내려가요 뭐 그런 정도지 임장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나무 중에 뇌를 보는 전 뿌리라고 봐요.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데 뿌리는 가격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부 구조, 인테리어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삶의 거주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이게 이 자산 가치를 성장을 시키냐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부동산에서는. 맞아요.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뭐 여기는 옆에 단지가 있어가지고 이 단지는 바람도 안 들고 우풍이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로 자산 가치에는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실거주를 생각하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는 내가 사는 집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로 가는 거지. 이게 정말 Y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바로 주변에 보이는 환경과 주변에 보이는 인테리어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심리를 중개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훌륭한 중개사일수록 그 심리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이제 뭐 매물수하고 거래량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그러면 A 구간에 나타난 지역이 전세 가격이 따라가는 지역이 있고요. 전세 가격은 따라가지 않는데 매매 가격만 따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매매하고 전세는 꼭 그냥 전세는 전세 살고 있는 거고 매매는 나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자 관점은 달라요. 매매는 이 매매 수요 내에서는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가 같이 반영된 수로 보고 있는 반면에 전세 수요는 전부 다 실거주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따라간다 하면 그만큼 실제 거주하고 올 수 있는 수요 이외에 외부 수요를 포함한 투자 수요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갔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A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보는 단지가 전세
전세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네. 그걸 봐야 된다. 그렇죠. 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매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상승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팔고 나갔었을 때, 팔고 났을 때 이 전세 가격이 따라온다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내가 투자자가 팔았던 물건을 살 수 있으면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격이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점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여력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받쳐주는 지역일수록 내가 나중에 상승장 끝자락에 팔 때가 제일 베스트한 거죠. 어깨 팔 때가. 근데 그거를 놓치고 하락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격의 하락폭을 그만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또는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상 상승하고 있는 지역 내지 단지에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있을 때 매매가가 꺾일 때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꺾이면 전세가도 같이 내려가죠. 전세 가격이 꺾이는 건요.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쳐요. 재고 물량과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쳐요. 그 물량이 많으면 이 가격에 내가 사지 않고 그 가격으로 이 사람은 실거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꺾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물량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냥 버틴다 전세가가. 왜냐하면 물량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아까 전에 뭐 공급에 대한 부분과 수요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급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어떤 전세 같은 경우에도 공급에 대한 변화가 없다 한다면 이 사람이 딴 데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물량, 어떤 매물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거죠. 진짜 어려운 시장은 그거네요. 하락장인데 공급 많으면 진짜 어렵겠네요. 최고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공급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매매하고 분양하고 다른데 매매는 실제 거래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분양은 입주 물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매매가 바닥을 찍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분양 물량 공급을 해요. 왜냐하면 매가 상승한 시기니까 헌집 말고 새 집을 사라. A 구간, B 구간에서는. 그렇죠. B 구간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가격 상승이 커진다 보면 걔네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분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분양 물량은 입주 물량이 되는 거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그 뒤에 분양했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마피가 되는 거고, 그렇죠? 미분양이 발생하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들어 살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전세 가격을 낮춰야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격이 높았는데 이것보다 새 아파트인데 전세 가격이 싸? 그러니 그쪽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D 구간에서 완전 난장판 돼 있겠네요. 거의 난장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D 구간의 끝자락보다는 D 구간 초기 구간에서 D 구간 초입에. 그렇죠. 왜냐면 A, B 구간에 뿌려놨던 얘네가 막 같이 공급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 패턴이 지금 거의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사실. 근데 필연적이네요. 그거는. 필연적이죠. 이게 팩트고.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B 구간의 건설사한테 너네 분양하지 마. 왜냐면 C 구간 올 거니까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C 구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데 이거 나중에 폭탄 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 쪽을 놓고 봤었을 때 최대한 타이밍을 통해서 그래도 A 구간 초기 잡고 B 구간의 끝자락에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노력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생각할수록 되게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에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알 수 없거든요. 적어도 오늘 말씀드렸던 이것만 가지고 어떤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근거 자료를 삼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와 이거 유료 강의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요? 그 사람들이 봉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멘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극성주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모시면 좋겠어요.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